만약 우리가 인간 문명의 탄생에 대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약 6천년 전,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존재했던 한 수수께끼의 문명은 마치 하룻밤 사이에 수천 년의 발전을 건너뛴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문학적 기록, 달과 별에 대한 묘사, 그리고 손목시계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다양한 상징들, 6천년 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그들의 점토판이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암각화 스캔 자료 보셨나요? 정말 이런 발견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주적 주기, 고대의 첨단 기술, 그리고 유전적 코드에 대한 언급들, 그리고 인공지능이 최근 번역 과정에서 밝혀낸 내용을 듣게 되신다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1위, 수수께끼의 문명. 만약 인류 문명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약 6천년 전, 두 개의 거대한 강 사이에 자리 잡은 땅에서 오늘날까지도 역사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대 이라크를 가로지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한 문명이 거의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수메르인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단순히 수렵과 채집 생활에서 서서히 발전한 집단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명들은 문자와 법률, 천문학을 발전시키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에서는 모든 것이 마치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마을들은 거대한 도시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에리드, 우르크, 우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진흙이 아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가능성을 그 진흙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진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로 도시 전체를 건설했습니다. 또한 항아리와 교역용 토큰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흙을 이용해 기억을 저장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쐐기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점토판 위에 쐐기 모양의 자국을 눌러 새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생각을 영구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곡물 수량이나 세금 장부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했지만 왕의 칙령과 계약서, 시와 이야기까지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수천 년 동안 창작자를 넘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수메르인들이 숫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도 이들은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도 그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월은 360도입니다. 이 정도의 정교한 수학 체계가 수천 년 전 그들의 점토판에 이미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연구자들이 그 점토판들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보리 운송 기록이나 맥주 제조법 사이사이에 의식용 의학에 대한 언급, 이상한 천문 기록, 심지어 시대를 훨씬 앞서간 지식처럼 보이는 내용들까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현재로 와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박물관과 보관실에는 이런 점토판이 수만 개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는 일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점토판 하나에 1000개가 넘는 고유 기호가 들어갈 수도 있었고 각 기호는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학자들이 이 문자를 제대로 읽는 법을 익히는데 평생을 바쳐야 했습니다. 실제로 시도할 수 있는 전문가도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인공지능이 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뮌헨의 연구자들은 기계학습을 이용해 깨진 점토판 조각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어려운 퍼즐을 푸는 것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인공지능은 조각들을 서로 맞추는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학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글씨의 패턴을 알아보고 텍스트를 분리해내고 수백 년에 걸쳐 달라진 필경사의 필체와 양식까지 구분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텔아비브 대학교와 아리엘 대학교 연구팀이 아카드어를 거의 즉시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몇 년이 걸리던 일이 이제는 몇 시간 만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빅싱크에서는 이것을 두고 구글 번역과 타임머신을 합쳐놓은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무서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을 때 고고학자들은 비유적으로 말해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발굴에서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난 점토판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점토판들은 인공지능 번역을 검증하는 기준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칼스탄이라는 유적지에서는 기원전 무렵의 점토판 보관물이 발견됐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은 이것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된 원본을 옮겨 적은 판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가장 오래된 수메르 도시 중 하나인 기르수에서도 온전한 쐐기 문자 점토판 200개 이상과 원통인장 6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발견물들이 역청으로 안쪽을 덧댄 용기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습기와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토판들이 훨씬 더 오래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제 이 안에 수메르의 시작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식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의 새로운 도구들은 그 한계를 더 멀리 밀어붙였습니다. 이 도구들은 이제 관용 표현, 전문 용어, 미묘한 의미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 번역자들이 수십 년 동안 놓쳤던 부분들까지 잡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점토판들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그 이상한 천문 기록들은 단순한 관측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점토판에는 행성의 움직임, 하지와 동지, 심지어 지구의 세차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차운동이란 지구 자전축이 아주 천천히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대 천문학도 비교적 최근에야 이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메르인들은 수만 년에 걸친 우주적 주기를 추적하고 있었던 걸까요? 기록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내용은 별에 대한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발견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발견된 점토판에는 소독제, 외상치료법, 진단기록, 심지어 맥박을 통한 진단에 관한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의 건강기록도 남겨져 있었는데 이는 유전되는 특성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전학이 이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게 된 것은 훨씬 현대에 들어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더욱 놀라워집니다. 일부 점토판에는 산성 액체에 담긴 구리와 철용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사용된 표현은 전류, 불꽃, 강한 빛과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훗날 발견된 이른바 바그다드 배터리와 거의 비슷한 설명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수천 년 전에 전기를 실험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그들은 현대 전기 개념과 놀랍도록 유사한 과정을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과학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점토판에 등장하는 가장 어둡고 기이한 기록들은 땅을 태우고 들판을 오염시키는 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위험성을 막기 위해 깊은 곳에 묻어두어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막유리가 극심한 열에 의해 형성된 녹은 석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운석 충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기록 속 그 돌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잃어버린 기술이나 현재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기에 대한 흔적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약 40만 년 전 그들이 지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금을 채굴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을 노동력으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신화 속 문장들 사이에 숨겨진 이상한 기술 용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를 담는 용기, 신성한 코드, 호흡 가능한 공기가 채워진 밀폐 공간, 그리고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표현들. 물론 이 부분은 잠시 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과거의 신들의 배나 하늘 수레로 번역되던 표현들입니다. 최근 번역에서는 공기순환 장치, 밀폐된 객실, 보호용 외피 같은 세부 묘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대 기술에 대한 왜곡된 기록을 읽고 있는 걸까요? 인공지능이 더 많은 점토판을 번역할수록 그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잠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위, 인류의 기원. 수메르의 이야기는 단순히 별과 하늘을 나는 수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메르 점토판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 조용히 암시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시스와 에리두 창세기 같은 문헌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창조되었다고,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며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급신들인 이기기들은 더 이상 힘든 노동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란이 일어나자 상위신들인 아누나키는 그 일을 대신할 존재가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을 따르고 어려운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점토와 신성한 정수를 섞어 인간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인간에게는 이름도 주어졌습니다. 아다무.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에서 후대 종교 문헌에 등장하는 아담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것이 같은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 사이의 유사성은 쉽게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인간들은 성공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번식도 하지 못했고 지능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애초에 목적에 맞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점토판에 따르면 계속해서 수정하고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식할 수 있고 노동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점점 신화라기보다 실험실 기록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은 오래된 문장들 속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수의 혼합, 원형개체의 생산 결과, 생식 능력,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고대 우주인 이론 지지자들이 강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현대 인류의 유전적 특이점 가운데 하나인 인간 두번 염색체의 융합 현상 등을 언급하며 이것이 고대 유전자 개입의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과거에 누군가가 인류를 조작했던 것일까요? 주류 과학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논쟁 자체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대 방문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니비루입니다. 바로 제카리아 시친의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는 아누나키가 매우 긴 타원 궤도를 가진 먼 행성 니비루에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행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무려 3600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약 45만 년 전에 처음 지구에 도착했으며 니비루가 지구 근처를 지날 때마다 문명의 흥망성쇠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주장을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메르 점토판에는 실제로 대규모 재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홍수, 극심한 가뭄, 기후재앙,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종종 이상한 천문현상과 함께 기록됩니다. 붉게 물든 하늘, 거꾸로 흐르는 강, 땅 위로 떨어지는 별. 그렇다면 이들이 말한 것은 정말 니비루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자연재해를 우주적 상징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인공지능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점토판들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생존 지침서처럼 읽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3위. 수메르왕 목록. 수메르왕 목록은 고대 통치자들과 재위기간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왕이 40년을 다스리고 은퇴했다는 식의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왕인 알루림은 무려 28,800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인 알랄가르는 36,000년을 다스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따라 내려갈수록 재위기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수천 년에서 수백 년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정상적인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류학계는 이 숫자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신성한 권위를 표현하기 위한 과장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왕은 너무 위대해서 영원히 통치한 것과 같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던 것은 아닐까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깊은 미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왕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존재의 혼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다른 존재란 바로 아누나키입니다. 이제 여기에 고고학적 발견까지 더해보겠습니다. 우르에서는 기원전 약 2600년경에 푸아비 여왕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개봉되었을 때 연구자들은 조금 특이한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고대 문화에서 행했던 인위적인 두개골 변형과는 달랐다고 주장됩니다. 자연스럽게 길게 늘어난 형태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근처에서는 키가 2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도 발견됐다고 전해집니다. 수메르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사실 현대 기준으로도 상당히 큰 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유전적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특별한 흔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고대 문헌들은 더욱 흥미로운 내용을 보여줍니다. 수메르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아누의 씨앗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실 결혼, 의식, 엄격한 규칙들이 모두 특정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수메르인들만의 독특한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개념은 고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신들이 신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잉카 제국의 통치자들은 태양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역시 신성한 존재의 환생으로 선택됩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어쩌면 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문자로 기록한 문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수메르어에는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의 명령을 의미할 수도 있고 문화적 질서를 뜻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실제 물건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수많은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제카리아 시친 역시 이러한 단어들을 근거로 독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일부 점토판이 강력한 힘을 가진 물체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주장 중 하나는 VA243이라는 점토판이 별자리 지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후 사실상 반박되었습니다.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한 헌정 기록일 뿐이며 천문지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4위, 기이한 경고. 하지만 수메르인들이 남긴 것은 신들과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고도 남겼습니다. 그것도 매우 진지한 경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메르 기록이 단 한 번의 대홍수 같은 재앙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반복되는 주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번영의 시대가 찾아오고 그 시대가 무너지고 다시 번영하고 또다시 붕괴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별에 관한 기록 속에도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상해집니다. 최근 인공지능은 이러한 고대의 패턴들을 실제 기후재앙 기록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약 4200년 전 발생한 대가뭄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문명의 붕괴와 연결되어 있으며 아카드 제국의 몰락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근, 대규모 이주, 사회 붕괴, 이런 사건들은 과학적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메르 점토판은 이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붉은 하늘, 검게 변한 태양, 땅 위로 떨어지는 별, 흐름이 뒤바뀐 강.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이 자연재해를 극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연구자들이 이것을 실제 천문현상에 대한 기록일 가능성으로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메르인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어떤 하늘의 사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야기가 더 이상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수메르 신들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5위, 신들의 연맹. 이번에는 아누나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현대 판타지 세계관과도 견줄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신들의 체계가 나타납니다. 수메르인들에게는 폭풍의 신도 있었고 치유의 신도 있었으며 달의 신과 서기관의 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특정한 바람을 관장하는 신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먼저 엔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릴은 단순한 바람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그는 하늘과 땅을 분리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엔릴은 너무나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신들조차 함부로 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니프르의 거대한 신전 에쿠르에서 통치하며 농업, 왕권, 법률, 그리고 세상의 질서 자체를 관리했다고 여겨졌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최고 통치자였던 셈입니다. 반면 엔키는 조금 다른 존재였습니다. 담수와 지혜, 창조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의 기술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세상을 재구성했으며 인간에게 지성과 마법의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천재발명가에 가까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가툼두그입니다. 그녀는 치유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출산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식에서 자주 불렸습니다. 화려한 신화에 가려졌지만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메르 신화에서 가장 강렬한 인물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나나입니다. 후대에는 이슈타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전쟁, 정치 권력, 야망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상징은 8갈래의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화는 매우 극적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에서는 언니의 세계를 차지하기 위해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못에 매달린 채 남겨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대신 보내는 조건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계절의 순환을 설명하는 상징이라고 해석합니다. 겨울의 죽음과 봄의 부활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투, 후대에는 샤마시라고도 불린 태양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난나와 닌갈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태양을 상징하는 존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와 법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세상의 진실을 비춘다고 믿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진실을 밝혀내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인 난나는 달의 여신으로 매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역사상 최초로 이름이 알려진 작가로 여겨지는 에네두안나는 바로 이 달의 여신을 섬기는 대사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름이 기록된 작가는 여성이었고 달의 여신에게 바치는 찬가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화 속 깊은 곳에는 닌니마라는 존재도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녀는 엔릴의 서기관이자 신들의 도서관을 관리하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인류 창조 과정에 관여한 산파이자 치유의 여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의 지식을 보관하는 수호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을 만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늘의 아버지 아누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로는 하늘의 황소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키는 대지와 바다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두 존재의 이야기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들의 아들인 엔릴과의 결합을 통해 지상의 모든 생명이 탄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다산 신화가 아니라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우주적 비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주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거대한 천둥새입니다. 그는 운명의 점토판을 훔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운명의 점토판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권력을 담고 있는 실제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한 전투는 신화 속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라 니누르타가 안주를 쓰러뜨렸다고도 하고 마르두크가 해치웠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자신들의 창세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를 정립할 무렵에는 수메르 신들의 숫자가 300명 이상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오래된 점토판을 더 많이 해독할수록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십 명의 신들이 존재하며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도 박물관 보관고에서 완전히 번역되지 않은 상태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특정 지역에만 존재했던 지방신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어떤 신은 특정 샘을 관장했고 어떤 신은 늪지대의 갈대를 관장했으며 어떤 신은 특정 바람 하나만을 담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새로운 점토판 조각 하나가 발견될 때마다 완전히 잊혀졌던 신이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흥미로운 신화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수메르 신화를 해독하는 일은 완성된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반 이상의 조각이 사라진 퍼즐을 맞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점토판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점토판 상당수는 깨져 있거나 세월에 의해 심하게 마모된 상태입니다.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심지어 수백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작성된 기록들까지 함께 비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조각을 모두 맞춘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쐐기 문자는 악명 높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나의 음절이 무려 25가지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메르어와 아카드어, 신바빌로니아어 사이의 차이까지 더해집니다. 게다가 시적인 표현과 중첩된 은유까지 존재합니다. 결국 모든 번역은 상당한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구학계는 이러한 신들 가운데 상당수를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원시적이거나 지역적인 민간 신앙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신들이 잘못 분류되거나 아예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나나의 저승 강화 신화 역시 완전한 형태로 복원된 것은 190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전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수메르인들은 잊혀진 과학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목격했던 것일까요? 혹은 현대인의 시각이 고대의 기록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수수께끼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메르 기록에 등장하는 빛나는 보석들과 반짝이는 막대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